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요.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대는데 명절에 웬 커피예요?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 내 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홍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른이 한참 넘은 아들과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도 그렇다고 밖에서 만나는 것도 홍 씨에게는 어느샌가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홍 씨의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임금님이 수라상 받듯이 공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을 하더라도 자식의 지갑이 열리는 일은 없었죠. 처음엔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 내외를 배려해서 홍 씨가 기꺼이 내곤 했지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건 밥 한 끼를 먹을래도 홍 씨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차라리 아들 며느리를 만나더라도 서로 서운하지 않을 장소에서 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커피숍이었죠. 홍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상원입니다. 아들 상원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비슷한 조건의 아가씨를 만나 연애를 하고 백년가약도 맺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후에도 큰 잡음은 없었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식들 결혼시키며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다고 들었는데 홍 씨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자 뜻밖의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 안 낳으려고요. 혹시나 좋은 소식이 없나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도 늦고 자식도 늦게 낳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언젠가 그때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는 밥 먹으며 대뜸한다는 소리가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홍 씨가 부엌에 들린 사이에 남편이 물었는지 어쨌는지 중요한 것은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홍 씨의 남편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마냥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애 낳을 생각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야. 쭉. 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별것 아닌 듯이 말하는 아들을 홍 씨 또한 황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내심 손주를 바라는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탄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도 아니고 그것도 어버이날에 말이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야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애는 왜 안 낳는다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홍 씨의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돈도 많이 들고요.
아니, 애 키우는데 당연히 돈 들지. 근데 너희들 둘이 버는데 애 하나 못 키우겠냐?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못 키운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게 들렸습니다. 홍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아들 하나 낳고 둘째를 못 가졌지만 내심 손주는 둘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잘 키울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애를 대신 낳아서 대신 키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애를 안 낳겠다는데 홍 씨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몇 마디 하더니 한숨만 쉬고 물러났습니다. 아마 홍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 부부는 마음속으론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아들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홍 씨도 포기하고 말았죠. 처음엔 상실감이 컸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극복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니 부모가 애면글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놓으니 아들 며느리와는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알아서 잘 살았고 홍 씨 부부도 그런 아들네와 가끔 왕래하며 여느 부모 자식처럼 지냈죠. 서로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아들네도 꼭 명절이 아닌 때에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배고프네요.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앉아.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서로 가까이 살기에 아들 내외는 평일에도 가끔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맛있어요. 그러니 많이 먹어.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 부부는 집밥이 생각날 때 들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더라도 밥만 먹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도 부담 없이 편하게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할까 싶어 안절부절하는 옛날 며느리들과는 달랐습니다. 홍 씨도 결혼한 아들네 밥까지 차려주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으니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들에게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곧 회사 그만둬요. 뭐야? 애를 안 갖겠다고 선언했던 것만큼이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수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벼랑간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비전이 있는 사업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 들어갈 자식도 없으니 둘이 같이 직장 다니면서 착실히 모은다면 평생 돈 걱정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후까지 둘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테니 어지간하면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했습니다. 물론 홍 씨의 그런 뜻도 전했지만 말린다고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잘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둔 게 무색하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긴 하는 것 같지만 몇 시간 안 자고 일해야 원래 벌던 월급 정도도 벌까 말까 한 듯 했습니다. 물론 덜 버는 날이 허다한 것 같았죠. 그래도 차차 나아지겠지. 그래야죠.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봐. 풀이 죽어 있는 아들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말 밖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나아지겠다는 것도 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아예 돈을 못 벌면 모를까 애매한 수입은 한참을 포기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이번 명절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서 사 먹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충 차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명절에 어떻게 대충 차려서 먹어? 나가서 먹자. 알겠어요. 아들은 어쩐지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도 안 좋고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웬만하면 밥도 간단히 먹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오면 잔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푸짐하게 차려내야 할 텐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홍씨 부부는 저녁밥을 먹으러 아들 내외와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외식할 때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때의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라고 늘 집에서 먹는 것만 아니었고 아들도 외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나 싶었습니다. 물론 홍 씨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하도 안 좋다기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쏠게. 네? 어머니가 내신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며 홍 씨가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내가 요리하기 힘들어서 나오자고 한 거잖아. 나와서 먹자고 한 사람이 내야지 뭐. 아, 저희가 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 씨가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는 동안 뒤에서 민망하다는 듯이 서 있는 아들을 힐끔 보며 홍 씨는 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아들 내외를 만날 때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네 사정을 뻔히 알기에 대부분은 집에서 먹었지만 그렇다고 외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홍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내가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홍 씨가 계산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사업이 요즘엔 월급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며느리를 통해서 슬쩍 듣게 된 이후로는 쭉 그랬습니다. 만나면 아들네가 돈 쓰는 일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다는데 부모와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봐서였죠.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홍 씨가 계산할 때마다 옆에 서서 기다리던 아들은 어느새 익숙해져서인지 식사를 마치곤 먼저 식당을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하고 그때까지 아들 부부는 밖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야 하는데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화장실에 다녀온 홍 씨의 남편이 계산을 하고 있는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사업도 안 되면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위축된 생활을 한지도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이 몇 번 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성과가 있을 거라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늘 계산하는 홍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남편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들과 외식하는 일은 줄게 되었습니다. 홍 씨도 매번 식비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저, 사업 접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요. 다니던 그 회사 말이야? 그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요. 그러다가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할 회사가 있다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홍 씨와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들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이럴 때 보면 애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남편이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홍 씨도 내심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힘들었을 때 애들까지 있었다면 삶이 더 피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맞벌이 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 말이죠.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살림이 좀 피었는지 나중에 만났을 때는 안색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늘 주눅이 든 것 같고 근심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걱정 없겠다 싶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회사 잘 다니지? 그렇죠. 이제 적응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네. 홍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경험 많이 했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생에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들의 사업이 안 될 때 그래도 아들 부부의 사이는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이혼할 사이는 아니었죠. 식사하는 동안 모두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너희도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당신도 그만 마시고.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그보다도 먼저 일어난 아들 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홍 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도 얼빠진 표정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닌 아들네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먼저 나가버리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버릇이 되었어도 그동안 얻어먹은 것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남편이 언짢아 하며 말했고 홍 씨도 비슷한 생각은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 생일에 적어도 밥 한 끼는 사야지. 아이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주겠지.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서 나온 게 어디예요. 홍 씨의 남편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들 내외는 식당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식당이 홍 씨의 집 앞이라 홍 씨 부부는 걸어갈 예정이었고 아들 내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출발 전에 창문을 살짝 내려 말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나는 아들 며느리의 표정을 보아하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내는 것은 홍 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홍 씨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아들에게 늘 얻어먹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만남에 밥값 때문에 껄끄러운 기분이 되는 건 원치 않았죠. 오늘은 상원이한테 좀 얻어먹어 볼까? 회사 들어간 기념으로. 2달 뒤 아들과 만난 홍 씨가 식당을 나오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밥값을 누가 내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돈 문제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이번만큼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일어나려던 아들의 표정이 떨떠름해졌습니다. 아, 제가요. 네, 뭐 그럴게요. 말끝을 질질 끌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계산대로 향했고 그런 아들의 뒤를 홍씨 부부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카드 결제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홍씨를 힐끔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밥값 가지고 눈치를 주시네요. 반쯤 농담처럼 얘기하는 듯 했지만 미간에 잡힌 주름이 아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 씨의 기분도 덩달아 상했습니다. 저희가 꼭 밥값도 안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나 내면 어떻다고 가족끼리 그러세요. 그러면 차라리 다음부터는 집에서 봐요. 홍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아들네 대신에 수없이 밥을 샀던 건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넷이서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던 일인 것 마냥 쪼잔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아들이 황당했죠. 홍 씨도 이러면 차라리 집에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홍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막상 오니 그건 그것대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홍 씨가 몸살에 걸려 혼자서 거하게 차려낼 몸 상태도 아니었죠. 너희 이것 좀 도와줄래? 홍 씨가 아들 내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들은 홍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일을 시키세요? 뭐? 미리 좀 해두시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말씀드렸는데. 몸이 안 좋다는데 다 같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너희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홍 씨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할게요. 수정이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부엌을 나갔습니다. 인꼬 부부인 건 알겠으나 아들의 행동에 홍 씨는 기가 찼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홍 씨가 아들을 흘겨보자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도와드리면 돼요? 홍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보는 비용만 해도 10만 원은 좋게 들었지만 아들은 고생했다는 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명절이라고 식재료 값에 보태라며 한 푼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심란한 일만 생기니 결국엔 만남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씨도 돈 때문에 치사스럽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밥 해주는 게 힘들다며 이리저리 부려먹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덜 만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홍 씨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웬만하면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만남은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아예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는 밖에서 보죠. 지난번에 어머니 몸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네 부부를 만나지 않고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받기 전에 남편에게 은근스레 물었지만 어쩐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홍 씨의 생일이었다면 집에서 둘이 맛있는 거나 먹자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고깃집으로 예약하면 되죠. 아들의 물음에 홍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커피숍 있잖니. 거기에서 만나자. 아, 커피 드시게요? 밥을 먼저 먹어야죠. 아니,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케이크 같은 것도 있던데. 아, 밥을 먹지 말자고요? 그래.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각자 집에 가자. 밥 먹고 들어가서 어머니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아이고, 아서라. 너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생전 함께 커피숍에 간 적이 없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듯 했죠. 다행히도 남편도 그건 찬성을 했습니다. 네 아빠도 거기서 차 한 잔 하고 싶다네. 그래요? 생신인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로 갈게요. 아들은 내키지 않는 듯 보였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기에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좋네. 그러게요. 다행히 남편은 커피숍에서 생일 축하하는 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멋들어진 케이크도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남편의 말대로 분위기도 좋아 보였죠. 정말 이걸로 돼요? 그래, 오히려 좋았습니다. 홍 씨 가족은 그렇게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넷이서 드는 돈도 얼마 안 됐습니다. 케이크가 없었다면 이 3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됐죠. 아무도 힘들지 않았고 누가 계산하든 아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운할래야 서운할 수가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 며느리를 보낸 뒤에 홍 씨 부부는 뒤돌아서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진작에 이럴 걸 그랬네. 너무 좋네. 당신 한 잔 하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남편의 말대로 진작에 이렇게 만날 걸 그랬습니다. 꼭 거하게 외식하거나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얼 위해 그렇게 번뇌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명절이 되었을 때도 홍 씨 부부는 집으로 온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명절 전날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대는데.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네 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들은 그런 홍 씨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불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수정이도 그게 더 좋을걸? 며느리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집에 적게 있고 친정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할 테니 말이죠.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홍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네랑 여행까지 가서 투닥거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홍 씨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한쪽만 희생하는 기분이 들어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홍 씨가 밥을 차려주는 것, 외식비를 계산하는 것 등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 씨도 힘에 부쳤고 그렇다고 홍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도 섭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안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 내외도 홍 씨 부부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보다도 편할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명절이든 의무감에 찾아오겠지만 만남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간단히 안부 묻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것만 마시고 저희는 일찍 가볼게요. 딱 좋은 거리였습니다. 부모 자식도 이 정도의 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네와는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다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홍 씨도 좀 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일도 그렇고 사업이 어려웠던 일도 그렇고 홍 씨 부부가 너무 아들에게 신경을 쓴 나머지 스스로 괴로운 일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도 서운해하지 않고 홍 씨도 더는 같은 이유로 섭섭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작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가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쫓아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이석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의 결혼식 때 안사돈을 마지막으로 보고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통해서 가끔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게 될 줄은 몰랐죠. 이 씨 부부는 여행에 함께 가자던 사돈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씨도 사돈과의 동행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굳이 쫓아와서 여행에 회방을 놓고 이 씨와 딸 부부를 괴롭히는 사돈네. 거기에 더해 염치까지 없으니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씨의 아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기에 이 씨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이더라도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겠다 싶었죠. 이 씨 부부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둘 다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인 아들은 4년 전에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한 뒤에 회사 일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1년 뒤에 결혼을 했죠. 내 식구는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 멀리 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왕래는 자주 할 수 없었지만 남매끼리도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 쪽과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이듬해 딸이 결혼할 때는 꽤나 잡음이 있었습니다. 반씩 지원하기로 했던 사돈네가 전셋집을 계약한 후에 말을 바꾼 탓인데 사위의 됨됨이가 좋지 않았다면 결혼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사돈네가 3천만 원밖에 보태줄 수 없다고 하자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도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위가 찾아와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사돈네가 줬어야 할 금액까지 딸 부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돈네의 오해처럼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고생하며 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씨 부부가 좀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건 맞지만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 뒤로 딸 부부는 생각처럼, 아니 생각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직업이 좋고 알뜰하기까지 해서 결혼 3년 만에 돈을 더 모아 작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무척 대견했죠. 그리고 겹경사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이래. 뭐?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딸은 내 집 마련을 한다며 사위와 함께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기반을 좀 더 마련한다며 말이죠. 그러다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이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30 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빨리 생길 줄은 몰랐죠. 너무 잘 됐다. 박서방이 좋아하겠다. 얼른 자리 잡아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던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말이라고 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 딸의 대꾸에 이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면 애 낳고서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문득 든 생각에 이 씨가 묻자 딸도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도 회사 분위기 때문에 오래 못 써. 나중을 생각한다면 쉽게 회사를 쉬거나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에는 얘기해 봤어? 내가 여쭤본 건 아니고.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 애기 생겼다고 말씀드리니까 애는 못 봐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응, 아니 왜? 일 안 하시잖아. 허리 아프시대. 그러자 딸이 씁쓸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안사돈을 먼저 떠올렸던 이유는 사돈이 딸네와 무척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이라도. 정말? 도움이 구하려고 했는데
가깝지도 않은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하면 하지 왜 못해? 남의 손에 어떻게 애를 맡기니? 딸도 그게 걱정은 걱정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와 딸네 집은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는 딸 부부에게 전혀 도움을 못 줄 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이 허리 때문에 힘들다면 이 씨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더 편하기도 하겠지. 차라리 잘 됐어. 맞아. 안사돈이 애 봐준다고 했어도 지영이가 불편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2달이 채 안 됐을 때 명절이 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늦게 딸과 사위가 이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의 양손엔 선물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딸 임신 축하 선물을 이 씨 부부가 줘야 할 판이었는데 오히려 딸 부부가 이 씨를 챙겼습니다. 애기 봐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해서요. 사위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내가 봐준다는데 무슨 선물이야? 그래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도움이 구하려고 했다며. 오히려 나 때문에 박서방이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저희는 너무 좋아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득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태교 여행 겸 가족 여행 한번 가자. 이 씨 부부가 놀라서 딸을 쳐다보자 옆에 있던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네. 애기 태어나기 전에 넷이서 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 함께 푸켓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딸내는 결혼 후에 사돈네와 함께 해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바쁜 탓에 이 씨 부부와는 늘 다음을 기약했지만 이번에 딸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돼서 무척 좋았습니다. 사위가 불편하지 않을까 했지만 사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4박 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영이가 임신했으니까 너무 돌아다니지 않고 수영장 있는 호텔에서 쉬다 온다는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 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론된 곳이 푸켓이었습니다. 태국인이 이국적이고 유명한 음식도 많을 듯 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도 무척 좋아했죠. 그러면 임신 축하 선물도 줄 겸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남편의 말에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아니야. 선물을 따로 주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을까? 처음엔 거절하던 딸과 사위도 나중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과 숙소를 딸 부부가 알아보고 결제는 이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서 밥은 전부 저희가 살게요. 하도 미안해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만 가서도 웬만하면 이 씨 부부가 낼 작정이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한 그 마음이 기뻤기에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어느 날, 이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아들이 이 씨 가족을 초대했죠. 어차피 비행기 타시는 거 싱가폴로 오시면 저희도 보고 좋죠. 애도 보고. 이 씨의 며느리는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이틀만 있다가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무척 아쉬웠습니다. 딸은 조카를 사진으로만 봤고 말이죠. 내심 아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여행 경비도 아끼고 좋죠. 아들의 말에 이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 식구들 다 끌고 너희 집에서 어떻게 자니? 아이도 어린데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아들네 집에 가봤던 기억으로는 집도 넓은 편이 아니라 여러모로 서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더라도 호텔에서 자야지. 힘든 며느리 괴롭히는 시엄마 되기 싫다. 어쨌거나 너희 누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딸내와 함께 상의를 해보았는데 사위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호텔에 방 2개 예약하고요. 처남 시간 되면 하루 정도 함께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는 싱가포르를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3달 뒤 일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임신 초기는 지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죠. 여행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딸이 잘 알아본 덕에 수영장이 딸린 좋은 숙소도 저렴한 금액에 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한 달 남기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쩐지 망설이며 용건을 꺼냈습니다. 우리 여행하는 거 말이야. 여행이 왜?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랑 형님이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시네. 그 말에 이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사돈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씨네 여행에 동행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조합의 여행은 생각도 못 해본 터라 당황하고 있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거절을 했다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어머님네 경비는 다 따로 내겠다고 그러시면서 꼭 같이 가고 싶으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더라고. 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존재이니 말이죠. 박서방이 시어머니랑은 나중에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 씨는 사실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이 씨가 양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의 태교 여행인데 이 씨 부부와 함께 가고 싶다며 울적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뭐 어때? 양쪽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가도 가족여행이지, 뭐. 추가적으로 따로 예약할 것도 없다며. 우리 묵는 호텔 알려주면 따로 예약하겠지? 사위가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이 시부부는 괜찮다고 사위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결국엔 6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싱가포르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약이 안 돼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프론트 직원과 이야기를 하더니 깜짝 놀라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사돈네 방이 예약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딸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자 사돈 처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약 안 했는데? 한성이 너네가 예약했으니까 방은 같이 쓰면 되지. 사돈 처녀가 이 씨의 사위를 쳐다보며 말하자 사위도 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확실히 미리 상의된 사항은 아닌 듯 했죠. 아니, 예약했냐고 물어봤을 땐 했다면서. 그건 비행기표 말한 거지. 우리 방에서 같이 못 지내지. 2인실 2개 예약했는데. 그냥 끼워서 자면 되지. 간이 침대라도 놔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인원 추가 안 되는 방이야. 한번 물어놔봐.
사돈 처녀의 말에 사위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직원을 보고 이를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는 방은 있대. 추가적으로 투숙하기 위해서는 방을 하나 더 결제해야 했습니다. 1박에 30만 원이래. 그러자 안사돈이 기함을 했습니다. 뭐? 하룻밤에 30만 원씩이나 한다고. 이 시내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사박에 그러면 120만 원? 그걸 어떻게 내? 사돈 처녀도 황당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결제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숙박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왔나 싶어서 오히려 이 씨가 놀라웠습니다. 이 돈은 못 낸다며 버티길래 혹시나 이 씨가 내야 하나 눈치를 보는데 그런 이 씨에게 안사돈이 한 발짝 오더니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사돈네가 여기에 산다면서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사부인이 주무시든 아니면 애들이 자든 하고 남는 방을 저희 주시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씨 부부나 딸 부부에게 이 씨의 아들 집으로 가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을 자신들이 쓴다며 말이죠. 황당한 말에 모두들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게 사위였죠. 아니,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돼? 아들인데. 아니, 멀쩡하게 예약한 호텔을 두고 왜 처남한테 폐를 끼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패가 어디 있어? 부모나 누나가 놀러 왔으면 당연히 며칠 신세질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아들네가 어린애도 있고 그래서요. 며느리 힘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옆에서 이 씨도 거들자 그런 이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안사돈이 투덜댔습니다.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시부모가 오면 수발도 좀 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옛날엔 며느리들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도 여기서의 생활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여행 와서 수영장 있는 호텔 놔두고 비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있는 건 좀 그렇네요. 집주인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즐거운 여행을 하겠어요? 이 씨의 말에 안사돈이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부인 말고 얘네를 보내면 되죠. 딸 부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안사돈. 저희도 당연히 호텔이 좋죠. 그냥 방 하나 더해서 편히 있으세요. 그러자 사돈네가 씩씩댔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내라는 거야? 돈이라도 내달라는 듯이 사위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위도 이 씨의 딸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 돈을 대신 내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라도 내줘야 하나 내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체크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내 서 있을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다 따로 내기로 하고 온 거잖아요. 사위도 애써 안사돈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돈 처녀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뒤로 방을 세 식구가 방을 따로 쓸 수 있게 됐는데 사돈네는 입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돈을 내기는 했지만 기분은 무척 상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씨가 그걸 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은 여행 망치지 말자는 생각에 애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영부터 하자. 딸이 들떠서 말하자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옷 갈아입고 만날까? 이 씨 부부는 수영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앉아서 딸내가 노는 걸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말이죠.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안사돈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무슨 수영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구경을 해야지. 그러자 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그 옆에서 한숨을 쉬었죠. 그러면 구경 좀 하다가 돌아와서 수영하죠. 더는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이신애도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딸을 끌고 사돈네는 정말 오랫동안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허리 아파서 손주를 못 봐준다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신아 남편도 다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섰다가 가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현지 음식은 싫다며 웬 한식당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수영은 싫다,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또 밥을 먹어도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서 무작정 온 것 같았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싫었지만 어쩜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굳이 여행에 따라와서는 말이죠. 나중엔 쇼핑을 한다더니 환전을 안 했다며 사위에게 현금을 좀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생돈 120만 원 날리게 생겼으니까 그 정도는 사줘도 되잖아. 꼭 호텔 비용을 딸 부부 때문에 낭비한 것처럼 말하는 사돈네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었다면 한마디 했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의 표정만 울그락불그락해질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참고 있는 듯한 표정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엔 낮 동안 쭉 수영을 하다가 저녁에 이 씨의 아들에게 가기로 했는데 사돈네는 굳이 꼭 관광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따로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수영할 사람들은 있고 관광할 사람들은 따로 돌아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사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가? 너는 같이 가야지 우리랑. 우리랑 가족이 아니냐며 우기는 통에 딸이 오히려 사위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차라리 사위가 데리고 나가는 게 딸의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사돈네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생이 많네. 이 씨의 남편이 많은 걸 함축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딸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낫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 힘들까봐 외식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데 집에서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초대했습니다. 사돈네는 그런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흔한 인사치레도 없이 당연히 같이 가서 대접을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얌전히 밥을 먹고 오면 다행이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아이고, 이거 제육볶음에 고추장 넣으면 텁텁하고 맛없는데 고춧가루만 써야지. 아, 그래요?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 씨도 안 하는 잔소리를 사돈이 꼭 자신의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사위가 얼굴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냥 알려주는 건데. 저희는 식사만 하고 일어날게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처남이랑 좀 더 시간 보내다 오세요. 그리고 사위는 이 씨의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너도 좀 더 있다가 와.
나는 먼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러자 딸도 안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왜? 잘 먹고 있는데. 사돈 처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맥주도 몇 잔 했는지 얼굴은 빨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위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 씨의 아들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한 눈치였고 딸이 남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도 슬슬 일어날게. 너희도 좀 쉬어. 한두 시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이 씨도 일어났습니다. 어린 손주도 있기에 다음날 낮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 씨의 방문을 사돈네가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리둥절해서 이 씨가 묻자 안사돈이 사돈 처녀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들한테도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나누자고요. 사위랑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사위가 딸과 함께 들어왔고 애써 좋은 말로 안사돈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잡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없인 여기고 잠도 좀 아들네 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지? 굳이 120만 원씩이나 쓰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값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무슨 황당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경비는 따로 다 낸다며 따라오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사돈의 말을 들으면 이 씨가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이런 여행을 다닐 정도도 아니었고 이 여행은 이 씨 부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망친 사돈네는 오히려 이 씨네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얼마 버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생전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잖냐? 너희 누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슨 용돈이요? 장모님한테도 용돈 안 드려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 이 씨는 어떻게 부모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매일 바빠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야근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미루다가 3년 만에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자꾸 수영만 하자고 하질 않나? 우리는 뒷전이잖아. 사위가 왜 사돈네와 함께 가는 걸 꺼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리는 사위를 굳이 설득해서 같이 여행을 온 이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돈네에 대해 잘 모르기에 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이 여행에 불만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따로 여행하죠. 저희가 호텔을 옮길게요. 이 씨도 돈이 썩어나는 게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마주보며 나머지 일정을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 봐. 돈 자랑하면서 사람을 어쩜 이렇게 무시하는지.
이래도 무시한다. 저래도 무시한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참나? 그러면 무서울 줄 아나? 가세요. 그러자 사위와 딸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호텔 옮길게요. 원하는 대로 여행하세요. 뭐야? 너도 간다고? 네. 아니, 우리는 현금도 하나도 없어. 요즘 카드 다 돼. 현금 인출할 수도 있고. 너 정말 이럴 거니? 있는 놈이 더 하다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더 이상 아들 망신시키지 마세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러고도 후회 안 할 줄 알아? 사돈네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여행은 어떻게 하며 공항까진 어떻게 가느냐며 말이죠. 우리가 이러려고 그 돈을 쓴 줄 알아?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여행을 온 듯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비행기값만 들이고 공짜로 여행이라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씨도 애써 큰 돈을 써가며 최악의 추억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돈이라도 더 이상은 예의를 차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차라리 다른 호텔로 옮겨서 조용히 여행하다가 아들네 부부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싱가폴로 온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이 씨를 딸 부부가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행 경비는 이 씨가 대주기로 했고 이 씨도 딸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돌아갈 테니까 숙소 결제한 비용 내놔. 또 사돈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이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저희 여행 망친 비용 내실래요? 뭐라고요? 그동안 먹은 밥값이랑 환불받지 못하는 저희 숙소비랑 다 주실 거냐고요?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내요? 그럼 저희는 사돈네 숙소비를 왜 내나요? 그러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둘이 덩그러니 남겨진 사돈네는 어찌나 열받아 하던지 술을 마셔 붉은 얼굴이 터질 듯이 검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차마 붙잡을 명분이 없는 모양인지 씩씩대는 숨소리만 들려졌죠.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면목이 없네요.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함께 온 것이었고 남은 날이 있으니 즐겁게 보내다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그래도 나중에 좋게 마무리해. 부모를 안 보고 살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인연은 이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돌아가려면 가. 우리는 우리끼리 다녀도 돼. 그렇다면 이렇게 여행 중간에 사돈을 두고 온 이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극구 따라오겠다고 했죠. 지금 돌아가면 지영이도 태교 여행은 하지 못한다며 말이죠. 그래서 이 씨는 딸네 부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었죠. 나중에 딸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는 사위가 노발대발해서 연을 끝내 만회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돈네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말이죠. 딸이 걱정되었지만 별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걱정 말라는 말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여행도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딸 부부와 함께 회자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죠.
그 뒤로 종종 함께 놀러도 가곤 했지만 사돈 내는 콧배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딸을 통해서 안부 정도만 알 뿐이었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태껏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뭐라고? 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아니, 언제적 이야기를 해.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선영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 있는 자식은 평생 손 씨에게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손 씨만 보면 돈 타령을 하게 되었고,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자 아들은 돌변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자발적으로 주었던 용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는 손 씨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아들을 단념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손 씨에게 집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에게 돈만 대주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았습니다. 연을 끊고 싶어도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기에 뾰족한 수를 찾아내야 했죠.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훤칠하고 똑똑해서 손 씨 부부의 자랑거리였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마음 같아서는 집을 한 채 사주고 싶었지만 손 씨 부부의 노후까지 생각하자면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도 감사해요. 아예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뭘? 그래? 너희 둘이 잘 보니까 금방 집도 사고 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손 씨 부부에게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모두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가 손 씨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손 씨 부부에게 뜻밖의 돈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주 둘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너희 지난번에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느 날 찾아온 아들에게 손 씨가 물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보태서 집을 사겠다고 해서 손 씨와 아내가 크게 기뻐했던 것이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좀 생각 중이에요. 뭘? 이사하는 걸?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죠. 그냥 회사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왜? 아니에요. 아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여윳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친정 쪽에서 재산을 정리하며 손 씨의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1억 원이 조금 넘었죠. 이런 일이 다 있네.
손 씨 부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놀란 것이 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1억 1,500만 원이야. 정말요? 그래. 아들은 로또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며칠간은 들뜬 채로 지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이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이사를 안 갈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이걸로 애들 이사하는데 좀 보태줄까? 집을 못 사주고 전세금만 주었던 걸 두고 아내는 내내 마음에 걸려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아들이 집을 구하는 것에 보태주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손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어차피 공으로 생긴 돈이니 아들에게 주어도 무방하겠지만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제 힘으로 집도 사고 넓히고 할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손 씨 부부의 노후를 챙기는 게 훗날 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을 꼭 쥐고 한 푼도 안 줄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를 아들이 집을 장만하는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 말을 꺼내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집 때문에? 아니요. 사실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사업? 회사는? 사업할 준비가 되면 그만두려고 했죠. 지난번에 말했던 게 이거야? 네. 그래서 이사도 좀 천천히 하려고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니까. 그걸로 사업 자금에 보태면 어떨까 하는데요. 손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써 들어간 회사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위험성이 크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선호 엄마는? 선호 엄마는 당분간 회사 다니다가요. 제가 자리 잡으면 뭐 그만둬야죠.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요. 이렇게 일해서는 나중에 먹고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래도 둘이 보니까 형편이 좀 낫잖아. 손 씨가 정확히는 몰라도 둘의 연봉을 합치면 남들에 비해서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아들. 어차피 집 사는 거 보태주실 생각이었다면 그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해 볼게요.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은 투자가 아니냐는 아들에게 손 씨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 씨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지만 또 아들의 말처럼 요즘엔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야 손 씨보다도 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 씨가 받은 전부를 받길 원했습니다. 손 씨는 사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없었던 돈인데 그냥 다 줍시다. 손 씨의 아내는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던 아내였으니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나중에 크게 아플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우리도 목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물론 연금도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는 해왔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죠.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한 결정이었는지
아들의 사업은 반년 정도 지나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병원은 다녀왔어.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일은 진작부터 안 하지. 그쯤 손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던 일을 접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손 씨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을 왜? 그냥 용돈 쓰시라고요. 무슨 용돈이야? 쓸 돈 충분히 있어. 그래도요. 이제 벌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다달이 돈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래. 걱정 말어. 제가 돈 잘 버는데요, 뭘. 아유, 잘 벌 때 저금을 해놔야지.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쓸 땐 써야죠. 아들은 웃음기 머금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용돈에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여보. 광수가 또 돈을 넣었네. 용돈을? 100만 원. 지난번처럼. 그러자 손 씨도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안 줘도 된다니까. 겉봐요.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 같은 효자 없다니깐. 사업자금을 보태줄지 말지 고민할 때 아내가 손 씨를 무척 답답해했는데 이렇게 막상 잘 돼서 용돈까지 받고 나니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무슨 용돈까지 받아. 아직 전셋집에 사는 애들한테. 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는 거지. 그리고 돈을 그렇게 잘 번다는데 그깟 집 하나 못 사겠어? 손 씨는 그런 아내를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손 씨의 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걱정되는 한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다달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용돈 못 드렸어요. 앞으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왜 굳이 용돈을 줘? 그동안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제 마음이 불편하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용돈은 시간이 지나자 70만 원이 되었고 전달에는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어지니 종래엔 용돈은 받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손 씨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며느리마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아들을 보니 무척 심란했습니다. 광수 사정이 그렇게 안 좋대요? 아내도 그런 아들네를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손 씨도 생각에 빠져 있는데 마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이 좀 막혀서 그러는데 한 3천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큰 돈을 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빌려주세요. 사정이 안 좋다더니 손 씨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 씨가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말했습니다. 차용증도 써드릴 수 있어요. 자금 돌면 바로 갚을게요. 무슨 자용증이야? 그냥 혹시 불안하실까 봐요.
아들도 손 씨에게 목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까지 주었다가 못 받게 되면 사실 상속받은 돈은 손 씨 부부의 수중에 남아있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될 때 용돈까지 주던 애들인데 그거 다 받아먹고는 외면할 수는 없지. 아내는 당연히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지자면 받은 용돈은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천까지 주면 손 씨가 아들에게 주는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주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손 씨는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갚겠다며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써주었던 것 같았는데 훗날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광수가 차용증 써준다고 그걸 써? 아, 그럼 우리도 빌려준 건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아들한테 아내는 자신이 더 서운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손 씨도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손 씨 부부도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 금방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3달쯤 있다가 찾아온 아들은 손 씨에게 아주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태껏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손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인상을 찌푸린 채 아들 쪽으로 귀를 다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런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돌려달라니. 손 씨가 황당함에 중얼거렸습니다.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언제나 아들 편이던 손 씨의 아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아들은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에게서 그러자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인상을 험악하게 구겼습니다.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당연하게 받은 적도 없었고 아들이 힘들 때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들에게 드렸던 돈들은 손씨네가 힘들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들이 선뜻 돈을 돌려줬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주었던 전세금과 사업자금 등을 합치자면 못해도 수억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자면 손씨 부부의 노후 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주었던 용돈, 굳이 달라 그러면 못 줄 돈도 아니었습니다.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고 손 씨도 노후 자금까지 위협당하면서까지 그 독에 대신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네가 준 용돈을 저금해뒀겠냐? 그리고 용돈을 준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들은 손 씨가 주지 않을 것 같자 그건 모르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효자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아내도 창백해진 채로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여력 없다. 손 씨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거실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썩들썩하며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손 씨의 얼굴을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있던 돈은 너희가 사업한다고 해서 다 줘버렸잖냐? 용돈은 생활비로 써버려서 줄 수가 없어. 손 씨보다도 아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좀처럼 화내는 일이 없는 아내가 아들을 비난하자 아들이 씩씩대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래요?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힘 닿는 만큼 도와줬잖냐? 없는 걸 더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야?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 있을 돈이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끝내 집을 떠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이 집이 한바탕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손 씨도 아내도 망연자실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돈 잘 번다고 자발적으로 용돈까지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듯 했지만 또 온 집을 뒤집을 것처럼 위협하던 아들을 떠올리니 괘씸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떠났으니 연을 끊어도 어쩔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고 아들도 그 난리를 쳤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런 손 씨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금방 다시 연락해서 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아들에게 손 씨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아들을 떠오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기세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웬 종이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요. 요즘 시세라네요. 손 씨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뒤로 매매가가 쭉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 아들을 보고는 질리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 씨 부부는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손 씨에게는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들은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죠. 아니, 여유가 없다면서요. 집값이 1억이나 올랐는데 여유 없다는 소리는 못 하시겠죠? 손 씨는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라는 거야. 뭐 팔면 좋긴 하지만 그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손 씨가 화를 내자 아들이 진정하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팔지는 않아도 적어도 오른 만큼 대출은 받을 수 있겠죠. 뭐? 대출을 1억을 받으란 말이야? 네. 어차피 오른 만큼 더 공짜로 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논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아들에게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진 않아도 아들 결혼하며 전셋집 마련해 주느라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게 1억이 생긴 거냐? 팔아야 생긴 거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고?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융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득이죠. 이 집만 끌어안고 사시게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눈이 이미 시뻘겋게 변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면 다른 걸로 돈 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돈 잘 벌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제가 알아서 일으킬 거예요. 아들은 손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 씨도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반대로 돈 잘 벌 때는 효자 노릇 하려고 하더니 돈 못 버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게 더 효자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버틴다면 아들도 집을 마음대로 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손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전화 왔네. 아내가 침음하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가 받아선 안 되는 무서운 연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받지 말어. 차라리 차단을 해. 손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손 씨의 아내를 괴롭혀댔습니다. 아버지 좀 설득해보라며 말이죠.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간절히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출 받아서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손 씨 부부를 탓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해코지하니 마음의 상처가 남달랐습니다. 손 씨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던지 무슨 뾰족한 수를 내야지. 안 그러면 피가 말라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늘 수심에 차 있는 손 씨를 보고 이웃이 물었습니다. 손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을 털어놓는 대신에 손 씨는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랑 연 끊어본 적 있나? 아, 있지. 30년 만에 만난 동창놈이 자꾸 돈을 꿔달라고 그러길래 연 끊었어. 그 말을 듣고 손 씨는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 씨가 아들의 연락을 피하는 대신에 아들이 손 씨의 연락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을 줄 알았는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손 씨가 심각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줬던 3천만 원 말이야. 자용증 썼던 거, 그것 좀 돌려줘야겠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놓으라는 손 씨의 말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어처구니 없어 하는 아들을 보며 손 씨가 더욱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빚이 있어. 그 말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빚이요? 얼마요? 원금만 3억이야. 그 말에 아들이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3억이요? 아니, 뭘 어쨌길래 빚이 3억이나 생겨요? 사실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투자하자고 해서 또 너 사업 자금도 좀 보태주고 할 겸 작년에 빌렸어. 아,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다 사기였지 뭐냐? 여러 사람이 투자하자고 해놓고 그게 무슨 기획부동산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돈도 그놈들한테 빌리는 바람에 큰일 났어. 그래서 네 엄마나 나나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한데 이렇다가 감옥이라도 갈 판이다.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급한 김에 그 3천만 원 먼저 갚고 너 우선 사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좀 받자. 저희 집이요? 아니, 아버지 아파트는요? 그건 진작에 팔려고 내놨어.
근데 이자 주고 원금까지 갚으려면 그걸로는 택도 없다고. 이자가 원금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발대발했죠. 지난번에 돈 갚으라고 집까지 찾아왔는데 어떡하냐? 자식인 네가 우리 좀 도와줘야지. 아니, 저희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냐? 일단 1억만이라도 마련을 해봐라. 그러자 아들이 일어나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차라리 경찰서를 가세요. 아, 진작에 갔다 왔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데 어떡하냐? 어떻게든 마련해서 좀 줘라. 아들은 손 씨의 집에 찾아온 이유도 잊었는지 생각에 잠겨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나는 뒷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허술하게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금액만 듣고는 놀랐는지 아들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손 씨는 아들에게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3천만 원은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에 손 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가 전화를 하자 받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한 대로 1억이라도 마련해보라고 구구절절하게 써서 보냈더니 1시간 뒤에 여력이 없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차용증을 썼던 3천만 원은 갚았으니 이제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손 씨는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좀 부탁한다. 5천만 원 보내라. 3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줘라. 지긋지긋할 정도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열흘 정도 이어지자 손 씨의 전화는 차단했는지 전화 연결음도 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 씨의 아내가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돈 타령에서 해방이 된 듯 했습니다. 손 씨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정말로 큰 빚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면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닌데 감당해낼 자식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쫓아내야 했나 싶어서 괴롭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틀어진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더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고 행패 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시켰으면 다시 사업을 하던지 회사에 들어가던지 알아서 잘 살겠지. 우리도 우리 노후나 신경 씁시다. 그래? 여태 광수한테 준 돈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돈 지켜서 말년에 병원비 없어서 자식한테 쩔쩔매는 삶은 살지 말자고. 아들이 달라는 대로 사업자금을 다 대줬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틀어져 버린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연을 끄는 죄책감은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은 서로의 도움이 없을 때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